네, 2017 연합뉴스TV 경제포럼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행 사회사를 맡은 아나운서 이남규, 강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조연설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제가 소박하게 제가 갖고 있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얘기를 또 새 정부의 경제정책까지 같이 이렇게 얹어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지난 40년 동안의 우리 한국 경제의 모습을 한 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률입니다. 근데 가운데 딱 잘라서 보면은 전반 20년 동안의 한국 경제 성장률이요, 연율로 따지면 평균 9.1%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성장이죠. 근데 후반 20년 어떤가요? 이때의 연평균 성장률은 4.1%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후반 20년 동안에 그 성장률 떨어지는 것을 연율로 연평균으로 하니까 1년에 성장률이 0.26%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0.26%니까 4년을 합치면은 매 4년마다 우리 성장률이 1%씩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난 30년 이상의 우리 경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위에 있는 빨간 선은 아까 말씀드린 40년 가까운 성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등락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죠. 밑에 있는 파란 선은 분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진익이십니다. 빨간 선은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요. 분배를 나타내는 파란 선은 밑으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보시면은 성장이 상당히 잘 됐을 적에 파란 선은 밑으로 쭉 깔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성장이 잘 됐던 때는 분배도 좋았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를 보시면은 성장이 떨어지니까 분배율이 아주 극적으로 악화됩니다. 자, 두 가지 가설을 내실 수 있습니다. 성장이 떨어지니까 분배가 악화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뒤집어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저 분배가 악화되는 것이 우리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전반부에 소위 성장과 분배가 바람직한 모습을 보일 때 모습을 경제학자들은 낙수 효과를 흔히 얘기합니다.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밑에까지 쭉 가는 효과죠. 뒤로 갈수록 그것이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사람 중심 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일, 일본, 미국이 GDP 대비한 자본 스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인데 8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물적 자본과 이 자본 스탁을 끌어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거의 비슷한 선진국가 수준에 지금 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업가 가계소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0년과 대비했을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가장 좋은 모습 보이는 보라색은 우리 기업들입니다. 기업 소득은 지금 저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파란 선은 가계의 소득입니다. 가계소득은 훨씬 못 미치고 있죠. 이런 걸 봤을 적에 아까 얘기했던 낙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잘 버는 분이 누굴까요? 어떤 재벌 그룹의 어떤 회장님이라고 치자. 어떤 김 회장님이라고 하자. 그 김 회장님은 돈을 많이 버시죠. 그분은 하루에 몇 끼 식사를 드실까요? 하루에 몇 끼 식사하실 것 같으세요? 세 끼요? 돈 많이 버시니까 한 10끼쯤 안 드실까요? 그분은 1년에 양복을 몇 벌이나 맞춰 입으실까요? 돈 잘 버시니까 많이 맞출 수 있어요. 많이 맞출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루에 한 번씩 맞추진 않겠죠. 그렇죠?
저희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 다 짐작하셨겠지만 소위 한계 소비 성향의 문제죠.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한계 소비 성향은 돈을 버는 것에 따라서 내 소비를 얼마나 늘릴까 하는 것이 한계 소비 성향이 있죠. 어떤 계층이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까요? 당연히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 중산층이 소득이 늘어나면 돈을 많이 쓰겠죠. 돈 많이 계신 분들은, 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돈 쓰는 것이 자기 소득 증가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이번에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인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 시장 가격에 대한 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또 시장 가격에 대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지양하고 이와 같은 강제성 생계비를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총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자리 소득 생계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 구축, 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인적 자본을 고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경제에서의 생산성은 결국은 사람에게 나오기 때문이죠. 사람의 노동력이죠. 그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생산성을 높여서 결국은 성장과 일자리와 우리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혁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추격 모방형이었는데 이제는 혁신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OECD 자료에 의하면은 성장에 이 혁신이 기여하는 율이 5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혁신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혁신이라고 얘기할 적에 단순히 기술 개발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생산성, 소율성을 레벨업 시켜서 우리 사회 전체가 그 혁신을 하는 모습을 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것은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다 너무나 자주 보는 자리지만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우리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노동이죠. 사람이 얼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투입이 되는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본입니다. 돈이죠. 세 번째는 혁신입니다. 오늘 제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성장 얘기를 가지고 장관들과 토론을 벌였는데 참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시한 게 4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혁신입니다. 기업이나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규제를 혁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혁신 생태계의 조성입니다. 혁신 생태계 조성 또는 혁신 인프라를 까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혁신 거점의 확충과 활용입니다. 지자체, 대학, 기업 간에 서로 간에 혁신하는 그런 거점을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는 혁신 자본과 혁신 안전망입니다. 혁신 안전망은 그와 같은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사람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받쳐준 안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연대보증이다 해서 해가지고 망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까지 다 쫄딱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혁신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디 비단 젊은이일 뿐이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도 창업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용감하게 창업을 해서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그 혁신 안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산업, 기업가 정신 고양하고요, 창업과 투자를 늘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 또 글로벌 경쟁력을 올려서 결국은 성장과 일자리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 이것이 혁신 성장입니다.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정경제입니다. 여러분 9988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중소기업이 9988이라고 합니다. 기업 수로는 99%고 고용된 인력으로는 88%가 중소기업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기업의 매출 따져보면은 대기업이 64%, 중소기업이 36%입니다. 물론 이 비율 자체가 큰 의미가 있거나 무엇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절대액이 다 늘어나야 되죠. 그렇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비교가 나옵니다.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놨을 적에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7입니다.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할 때 네 하고 대답한 게 한국은 30%가 안 됐고요. 북유럽은 70%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신뢰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우리 사회 속에 축적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자본의 축적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축적이 되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치러야 할 사회적 거래 비용, 소셜 트랜잭션 코스트죠. 코스트를 낮추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죠. 이것은 사회 분위기, 문화, 뭐 여러 가지 그 경험 이런 것들 다 축적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가 앞으로 잘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죠. 자, 제가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만 쭉 변화에 대한 얘기만 했고 또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그 경제팀의 팀장으로서 우리 경제부처와 함께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경제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시경제 안정화 필요합니다. 일종의 리스크 관리죠. 우리 경제에 갖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죠. 이것은 어떤 나라 경제든 그 나라 특성에 따른 리스크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대표적인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죠. 또 부동산 요새 시장이 상당 몇 달 동안 요동을 쳤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북핵 문제도 있고요. 또 통상 쪽에서 지금 한미 FTA 문제라든지 또 국제적인 통화 정책이 지금 이제 완화 정책이 되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느니 또는 양쪽 그 완화했던 것을 이제 다시 끌어들인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리스크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또 우리 시장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미 FTA를 체결한 것은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진보 정권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슈레더라고 하는 얼마 전에 자서전도 내셨지만 3인당 독일 총리는 아젠다 2010에서 자기 당 강령과 정책과 다른 정책을 펴다가 선거에서 지고 했지만 그 다음에 메르켈 총리 때 독일 경제가 유럽의 병자에서 아주 세계 경제 지도자가 되는 그런 대국으로 키웠습니다. 경제만큼은 채식주의처럼 옳고 그른 거 가지고가 아니고 서로 토론하고 생산적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것이죠. 끝없는 진영 논리 이런 것 가지고서 이 경제 논리 풀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제가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요, 우리 그 노동자들의 이 소위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구멍이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중에서 이 실직수당을 보면은 실직수당은 자기가 직업을 잃어서 실직 상태에 됐을 적에 일입니다. 우리 임금 대체율이 50%죠. OECD가 63%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직장에서 잡을 잃게 되면은 자기 받던 보수의 50% 정도를 실직수당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받는 기간은 우리가 7개월이고 OECD 국가도 15개월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지극히 취약한 기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올리고 그런 다음에 이 정도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간다면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보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우리가 공론을 해보자. 이런 단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복지입니다. 저는 그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늘리려고 하는 복지가 생산적인 것에 쓰여야 됩니다. 생산적으로 쓰여야 됩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그 생산성을 높인 데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포주기식 복지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복지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더 일하게 하려고 하고, 물론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깔아주는 공공부처 성격은 다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복지가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에 많은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구조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그 여러 가지의 그 재정 유출은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이시죠. 그래서 그와 같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복지가 생산적으로 쓰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구조 개혁, 사회 보험 개혁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래프가 파란색입니다. 어느 정도의 선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보다 좀 올라가는 선투자가 필요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그래프가 기존처럼 되면은 발산을 하는데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도록 떨어뜨린 것은 구조개혁의 힘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복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봤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은 한국은 그 복지 비율이 지금 GDP 대비 10%에 불과합니다. OECD는 21%죠. 그렇다면은 복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복지 지출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서 안정화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스테이블한 상태를 유지하고 더 이상 지출해서는 안 되는 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북유럽의 많은 선진국가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명제입니다. 그까지 가기까지 복지 지출을 어느 곳에 써야 되느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복지 비전은 뭐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원 부담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 재정에서 25% 정도, 선진국은 34%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전제 조건이 달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전제 조건이죠. 아까 제가 노동 시장의 안정성과 신축성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 어느 정도 우리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럼 우리 복지가 그런 전제 조건을 어느 정도 간다고 커미트먼트가 된다면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냐는 사회적인 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일 수도 있겠죠. 또는 기존에 쓰는 돈을 덜 쓰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또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우선 국가 채무를 늘리더라도 일단 써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담이 적게 하자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이 여러 가지 방법의 조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죠.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 한국 경제가 건실하다고 하는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어쩌면 우리가 진즉 바뀌었어야 됐는데 오랫동안 못 바꾼 것 때문에 2만 불대 소득을 지금 우리가 12년째 하고 있거든요. OECD 국가들 3만 불 넘는 국가들이 2만 불에서 3만 불 가는데 보통 7년 8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지금 2만 불을 못 벗어나고 있는 소위 2만 불 함정, 2만 불 트랩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함께 노력해서 도전 경제를 만드는데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강연은요, 공정과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주제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정과 혁신을 통한 저성장 극복, 공정과 혁신을 통한 성장,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할 때 기자들이 다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하자 해서 갔더니 그 위원장 도대체 공정이 뭐요? 갑자기 질문을 어느 기자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내가 이 예를 들었어요. 지금 케이크가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이 공정하게 나눠 갖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먼저 자르라. 케이크를 자르라고 그랬어요. 칼을 주고 케이크를 딱 자르라. 그 다음에 선택은 다른 사람이 먼저 하게 한다. 절차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를 먼저 칼을 가지고 자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똑같이 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쪽이 크면 큰 걸 뺏기니까 이런 절차를 만들면 공정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냐. 공정거래법이라든가 기타 관련법이 14개가 있는데 이런 법들이 가맹사업 관련법이라든가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든가 하도업법 이런 것들이 잘 그 법에 따라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적 독점이나 정부 독점 등 독점 방지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또 각종 진입장벽을 막아줘야 돼요. 그 기업 집단에 의한 진입장벽, 그다음에 분야별 마피아가 또 있어요. 인적 장벽이 많아요. 그 무슨 마피아만 정부 관료 출신들이 또 어디 가서 저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마피아 노릇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런 게 다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걸 막아줘야 된다.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장애인, 노약자, 경쟁 탈락자, 무능력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명도 존중해야 돼요. 그 인권도 존중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자유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이거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사회보험 강화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필요 없다. 모럴 해자도 생긴다. 이 시장 중심으로 가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롤스의 차등원 치과 시장 중심주의 등등. 근데 이 복지는요. 우리가 아까 통계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유럽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복지 수준이 낮아요. 10%, OECD는 20% 넘지만 우리는 10% 아닙니까? 정부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 가급적 올려서 줘야 된다 하는 게 공정경제 차원에서 보면 맞는 얘기인데 우리 능력이 문제겠죠. 능력 범위 내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점차 증가시켜야 되지 줘야 되냐 말 거냐 이런 논쟁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능력이 어디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 복지 주장하는 사람은 마치 말이야 이거는 공짜로 다 떼먹을 사람처럼 이렇게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비평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간도 없고 그래서 바로 혁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공정경제가 혁신의 기반입니다. 이게 안 되고서는 아무리 혁신해봐야 안 됩니다. 혁신이 이루어질 수 혁신 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 과거 따라잡기 시대에 한계가 도달했어요. 이제는 잠재 성장률이 90년대 6%대였거든요. 우리 능력이 6%대까지는 성장이 가능한데 90년대인데 지금 현재 2%대로 떨어졌고 2020년대 가면 1%대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이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사회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런 혁신이 가능하냐. 저는 이 상향식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동성을 높일 지도개혁, 창의적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창의적 아이디어 등의 유인제를 도입해가지고 가령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기업의 대기업의 R&D 조세 감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중소벤처에다가 조세 지원을 R&D 지원을 더 집중해 줘야 되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기업은 조 단위 이상의 R&D 감면을 받거든요. 한 기업이. 그다음에 사업화하는 엔터프리너를 우대해야 된다. 한마디로 사회 구성원의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이런 역동성을 높이고 모든 그 자체가 발전이에요. 사회 발전. 개인의 자유를 확대시키자 하는 것이 과정이고 목표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철규 교수님의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연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께서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양극화 대처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원래 산업은행 회장이 이런 강의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게 교수 시절에 약속했던 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린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상생과 협력을 통한 양극화 극복. 근데 양극화라는 주제는 제대로 우리가 분석하고 설명하려면 경제 전체에 걸쳐서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 저쪽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계속 내려오는 게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몫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옛날에는 가계가 80원을 가져갔는데 그게 70원으로 줄더니 그게 65원으로 줄더니 이제는 60원밖에 못 가져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가져가냐? 기업이 쭉 더 가져가는 몫이 반대로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 임금의 정체가 있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실질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실질 임금이 감소한 이후에 외환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데 실질 임금의 상승률이 노동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근로자들이 생산성은 느는데 생산성 늘어나는 만큼 임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는 실질 임금이 정체 현상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은 벌어주는데 그 돈은 어디 갔느냐는 얘기죠. 그게 결국 기업의 몫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득은 감소하고 소득 편중이 심화되니까 서민 중산층 가게는 돈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되고 반면에 소득과 부가 편중되니까 시중에 부동자금이 과다 축적됩니다. 쓸 사람들은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내수가 침체가 되고 가진 사람들은 쓸 데가 없이 해서 부동자금이 있으니까 과다 부동자금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 과열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대기업은 이익은 늘어났는데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투자가 안 되고 내부 유보돼서 축적되고 있고 바로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구조적으로 경기가 침체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저하합니다. 그러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고 소득이 감소될 수 없고 이런 구조적 악순환으로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의 몇 가지 중요한 현상적 원인을 보면 이건 근원적 원인이라기보다도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걸 정리해 보면 높은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낮은 고용률, 또 높은 자영업자 비율, 높은 저임금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산업 구조가 변해서 비교적 고임금을 줄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서비스업 자리만 늘어나는 그런 형태, 그런 변화. 자, 그러면 양극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참 암울한 현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니까 크게 보면 분배를 개선해야 됩니다. 우선 정당하게 생산한 대가가 보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기업 간의 분배, 중소기업, 대기업, 원청업체, 하청업체 그 간의 분배가 개선돼야 되고 노사 간의 분배가 개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 간의 정규직 대 비정규직, 남자 대 여자 간의 그런 격차가 분배가 개선돼야 될 걸로 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정상화돼야 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녀평등, 그다음에 경력단절 해소. 여성들의 노동 생산성은 경력단절 없이 계속 커나가야 자기가 커리어를 빌드업하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자꾸 경쟁이 단절되니까 되돌이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해소나 남녀 평등에서 정부가 더 특별한 노력을 들여야 되고 그게 더 특히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노동력이 부족할 때 여성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노동의 여성의 생산성, 기술력 굉장히 높여줘야 되는데 경력이 자꾸 단절되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상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됩니다. 저소득층을 도와주려고 우리 최저임금을 인상했더니 편의점 PC방 직원 내보내고 영업 단축한다. 최저임금 인상 때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작은 소규모 영세업체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기가 돈 줄 여력이 없으니까 고용을 안 하든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인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약자와 약자의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사회의 기득권이 그 약자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자 우리 어떻게 되나 보자. 결국 너희들끼리 싸움 붙이면 이제 다 나가 떨어지겠지. 이런 식의 그건 대단히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 체제가 한계가 왔으니까 새로운 경제 체제로 개편돼야 된다. 우선 기존의 체제라는 것은 대기업 중심,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 산업구조죠.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은 남는 게 없고 그 지원 혜택은 전부 대기업에 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트리플 업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빨대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뭔가 이윤이 남지 않는 그런 구조. 우리가 개선해야지 이게 양극화도 해결될 거다. 자, 그러니까 정부의 산업 정책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고, 자,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전형적인 후진국 저개발형입니다. 중소기업 위주고 비제조업 연관이고 저생산성 저수익성입니다. 서비스업 현대가 필요합니다. 제조업의 서비스업이 필요합니다.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을 보십시오.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페이스북 다 창업된 지 20년 정도 그 이내밖에 안 된 기업이고 신생 혁신 기업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기업들이 다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리고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기업 에어비앤비, 우버, 테슬라 이런 것도 다 서비스업에 가깝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가 경제적 싸움만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양극화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생 협력의 대타협이 필요하고요. 죄수의 게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남자, 여자 전부 죄수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수의 게임을 벗어나서 협력적 게임으로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원청기업, 하청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해서 적정한 이윤이 분배되도록 해야 밑에 고용도 적정한 임금을 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정규직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정규직도 비정규직 끌어안아서 같이 가도록 양보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사 간, 세대 간, 또 남녀 간 갈등 해소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냥 산업은행의 역할이 있다면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제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한 좋은 해법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17 연합뉴스TV 경제포럼의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이번 세션의 사회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님께서 진행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김판석 처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첫 번째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신 신권호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이면서 경제학 교수이신 정인규 교수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 부총장이면서 경제학 교수이신 이한주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대로 이번 연합뉴스TV 경제포럼의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꼭 당면한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기조발제 외에 두 분의 전문가 발표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 들어와서도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발견하고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크다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고용률과 장애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높은 저임금, 제조업 일자리 감소, 서비스 일자리 증가 그 외에도 저임금 비율이 높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경제가 inclusive growth,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도 공정한 경제 그리고 게임 룰도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발표하신 두 분들의 주요한 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전제를 깔고 먼저 우리 신관호 교수님부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부탁합니다. 오늘 그 토론을 맡으신 분들이 다 경제학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경제학 그 연구를 해왔고 특히 경제학 연구 중에서도 이제 거시경제학 분야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사실 그 양극화 또는 소득 불평등 문제인데 사실 흔히 우리가 이제 주류 경제학자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예를 든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극빈층에 대해서 학비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 또 하나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저소득층의 그 교육의 기회를 더 높이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그 극빈층에 대해서 학자금을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더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강철규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그 혁신을 통해서 이 경제의 어떤 공급적인 측면을 확대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성장을 높이는데 중요한 그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와서는 현 정부도 혁신 성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는 정인규 교수님 대외 경제 관계나 세계화의 영향 이런 등등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교수님. 예, 오늘 연합뉴스 TV 경제 포럼에 참석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주제가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인데 앞서 강철규 교수님하고 이동걸 회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다 뭐 동의는 하지만 조금은 좀 뭔가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몇 사례를 본 바에 의하면은 실은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에게 오히려 그 과거와 같은 그런 물론 납품은 여전히 하지만 단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납품하는 업체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도 드러나옵니다. 그럼 그런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 실은 국내의 대기업 한 곳에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해외 수출선을 떨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 전체의 수출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수출애로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 문제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라는데 아쉬움을 사실은 금할 수 없고 그렇게 그 국내에서 정말로 그 논쟁을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좀 정치권이나 또 행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할 때 정말 중소기업이 이 강소기업이 되고 또 양극화도 해소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정 교수님. 과거에 우리가 정말 강한 수출 강국이었는데 최근에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원 정책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대외적으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고 있고 통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교수님의 요지는 우리 정부의 정책 당국도 글로벌 경제 환경에 좀 더 많은 그 분석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한주 교수님을 모시겠는데 우리 이 교수님은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정부 정책을 조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마도 조금 더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말씀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네, 소개받은 이한주입니다. 정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무거워지네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허들이 많습니다. 불가능한 절벽이 아니라 넘을 수 있는 허들이 꽤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성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불평등 문제, 이것도 심각합니다. 넘어가야 되는 힘은 근원적으로 어디서 생겨야 되느냐? 이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 각각의 개개인들이 자각된 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 정부의 정책을 구성할 때 정책의 이름이 네 바퀴 성장입니다. 사륜구동. 그건 무슨 소리였냐 그러면 한쪽 바퀴는 소득 주도였고 또 다른 한쪽 바퀴는 혁신 성장이었고 또 다른 한쪽 바퀴는 공정 경제였고 다른 한쪽 바퀴는 일자리 경제였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도 사람들이 공급하니까 그걸 재분류했습니다. 일자리는 소득을 늘리는 소득 주도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공급을 늘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는 소득도 되고 공급도 되고 수요도 되지만 소득 주도 성장은 수요, 그다음에 혁신 성장은 공급, 이런 측면에서 한다. 다만 공정 경제는 이 정부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전 정부부터 당연히 했어야 될 것들이 여태까지 지연되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류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공정 경제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점이 있으면 그 사회가 시장으로서의 효율성을 발휘 못한다라고 하는 건 경제학 배우신 분들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거든요. 혁신 문제, 그렇습니다. 한국의 혁신 성과가 아까 김동연 장관이 보여드렸지만 혁신 성과가 굉장히 지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창업을 하고 퇴출당하고 하는 경제의 활성화 정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혁신 성과 저하가 경제 성장률 떨어진 거하고 거의 일치해서 갔습니다. 저성장도 극복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성장을 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특히 아주 안 좋은 쪽에 있는 분들부터, 한국 사회는 지금 밑에서부터 20%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특히 하위 20%, 이 부분들은 최근 들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위 20%면 5천만 국민의 몇 명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시장 경제가 기회가 균등해서 그 기회에 따라 균등한 기회에 따라서 열심히 일했고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사회를 말하자면 결과에 대해서도 정의롭게 정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이동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 부분 긍정을 하면서 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경제 정책은 잘 짜여져 있고 말하자면 안전하고 튼튼한 사륜구동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TV에서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라는 제목으로 경제 포럼을 잘 개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 세 분의 저명한 경제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아주 고견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 이 좋은 가을에 시한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에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작자는 원태인이라는 분이고요. 자유. 그래야만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도 없다. 중요한 건 결정이다. 정해진 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그런 제목의 자유라는 제목이신데요. 자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자유롭게 결정하되 좋은 정책을 잘 결정해서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활성화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경제포럼은 내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실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